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고 건강하고 평범한 일상이 되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올해는 중요한 양대 선거가 있죠. 2달 뒤쯤 그러니까 3월 9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고요. 6월 1일에는 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울산 MBC에서는 매주 화요일 밤 이 시간에 정치 돌직구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중요한 정치 이슈와 함께 울산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울산 현안의 해결과 울산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그 첫 시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1단계로 울산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우리가 시민들이 진지하게 토론해야 됩니다. 고령자. 네, 정치 돌직구 그 첫 번째 시간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철호 울산시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시청 출입 기자인 울산 MBC 보도국 유희정 기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두 분 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장사가 너무 안 되니까 그게 하나 불만이고 바라는 거면 다른 거 없다. 요즘 시장을 좀 살렸으면 그게 제일 뭐 1순위 아니겠어요. 그죠? 인구가 좀 늘었으면 좋겠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진짜 사람들이 왕래가 없잖아요. 확실히 그게 딱 느껴져요. 2, 3년하고 비교가 돼. 안녕하세요. MBC에서 왔는데요. MBC요. 아예 없어요 여기. 근데 내가 10만 원 번, 옛날에는 10만 원 번 거 하루 만 원 먹기도 힘드는데. 버스가 만약에 1시간에 3-4대가 있었으면 2대로 줄었거든요. 예, 지금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마을버스가 한 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맞벌이인데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그거죠. 아무래도 맞벌이 부부가 지금 많잖아요. 사실 지금 그 육아 지원비인가 그걸 조금 받고 있는데 사실 그게 좀 턱없이 부족해요. 네, 거리에 나가서 다양한 시민들을 만나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아무래도 좀 무겁게 듣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시민들이 얼마나 어려울까. 사회 곳곳에서 각 계층별로 어느 곳이든 쉬운 곳이 없었다. 정말 힘든 한 해를 보내신 시민들에게 무거운 책무감을 느낍니다. 예. 자, 2021년 굉장히 좀 바쁘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코로나19 때문에 더 할 일이 많아지고 더 다닐 곳도 많아지셨던 것 같은데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어떠셨나요? 예, 역시 아쉬움이 많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 코로나 방역은 끝이 없었습니다. 전 인류가 처음 겪는 일이니 우리는 2차 접종까지 끝나면 7월부터는 그야말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희망을 안고 참 노력들을 했는데 그것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걸 보고 또다시 지금 전쟁 상태로 돌아갔거든요. 참 힘든 한 해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울산의 미래를 밝히는 9개의 성장의 달이라든지 울산형 뉴딜 30개의 사업들이라든지 또 각 계층 각 분야의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아주 애를 많이 썼다든지 이런 것은 그 성과라면 성과로 기억이 됩니다. 예.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름의 노력으로 성과를 내셨다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은데 유희정 기자는 이제 시청 출입하시면서 여러 네. 가지 울산시정도 또 뭐 취재도 하시고 보도도 하셨는데 네. 뭐 보였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성과도 좀 보이고 또 예. 아쉬운 점도 보였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점 느끼셨나요? 근데 아무래도 코로나19 유행이 시장님 말씀처럼 예상보다 길어지다 보니까 저도 이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는데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시민들의 안전이나 또 생계나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이슈이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울산의 뭐 미래라거나 먹거리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는 점에서 좀 아쉬움이 남는데 이 시간 통해서 좀 자세한 이야기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이슈가 이 코로나19에 매몰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더욱더 힘들어 하셨는데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코로나19 방역 대책 지금 울산은 지금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어떻게 자신하시는지. 울산도 예. 힘듭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전국에서 가장 잘 대처하고 있는 곳으로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예. 특히 대도시에서는 우리 그 아주 산업 밀집 지역에서도 잘 대처하고 있는 그런 곳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건 장담할 수도 없고 참 힘든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이것을 이겨나가는데 시민 협조가 가장 소중합니다. 어떻게든 백신 접종 모두 나서 주셔야 되겠고요. 방역 수칙 어쩔 수 없습니다. 괴롭지만 함께 지켜야 되겠습니다. 지금 3차 접종이 문제인데 3차 접종률을 좀 더 높여야 되겠습니다. 3차 접종까지 이루어지면 그 감염률이 한 11분의 1로 준다고 그러고 또 중증 환자로 전환하는 그런 중증화율도 한 19분의 1 정도라고 하니 우리는 현재까지 과학이 하나씩 밝혀내고 있는 이 수칙에 따라서 열심히 우리는 대처해 가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그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접종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울산 지역의 백신 접종률이 매일 나오는 평균을 보면 전국의 평균보다는 조금 못 미치는 수치를 계속 기록하고 있거든요. 네. 원래 10월 중에 인구의 80% 접종을 마친다고 했는데 지금 12월 끝날 때까지도 이게 제대로 이제 좀 지켜지지 않는다거나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12에서 17세 그 미성년자의 접종률이 유난히 다른 지역보다 좀 낮은 것도 문제로 지적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 같은 게 없을까요? 우리 울산 시민이 특별히 무슨 방역에 대한 이렇게 중요성을 뭐 가벼이 여긴다든지 저는 그렇다고는 안 봅니다. 문제는 우리 울산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는 이게 젊은 층이 더 많달까? 그렇게 평균 연령이 네. 낮은 편입니다. 어린아이도 비율도 높고요.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고령자부터 접종을 시작하고 고령자 위주로 이 접종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다 보니 접종에 걸리는 시간도 우리는 좀 더 걸리고요. 또 요즘 어린아이들 그 접종률도 우리가 이렇게 숫자가 많다 보니 비율이 이제 낮아지는 그런 면이 있다는 거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요즘 그 코로나19는 주로 나이 어린 층에서 많이 확진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 어린 층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예방 접종률도 좀 높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자,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장담할 수 없다, 안심할 수 없다. 이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긴장하고 또 경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코로나19도 잘 이겨내야 되고요. 또 시민들의 살림살이라든가 미래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 아니겠습니까? 돈이 문제인데 내년도 올해 예산이죠. 올해 예산을 어떻게 많이 좀 확보하셔서 이건 좀 사업하는데 예산 집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솔직히 네. 시민 여러분께 조금 제가 자신 있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아, 그래요? 예. 제가 참 노력을 많이 했겠지만 또 우리 공직자들이 좋은 사업거리를 많이 개발을 해서 중앙정부에 열심히 설득한 결과 예산 규모가 대폭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4년 동안 해온 결과 2018년 그러니까 제가 취임할 그 무렵에 2017년에 확보한 예산이 2조 4천억 원대였다면 예. 이번에 확보한 예산이 3조 9천억 대였거든요. 그러니까 한 1조 5천억 원이 그 국가 예산 면에서도 늘어났고 여러 면에서 그 자랑하기는 그렇지만 대거 늘어났다. 그냥 조금 증가된 게 아니고 대거 늘어나서 이것들이 하나하나 우리 울산의 미래의 그 발전의 초석이 될 곳에 곳곳에 스며들고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요즘 뭐 다 힘들지만 청년들이 굉장히 좀 살기 힘들어하는 사회가 됐다라는 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도 2030 세대의 그 여론의 추이 이런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청년 지원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각 시도에서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데 울산에서는 이 청년 지원을 어떻게 해 나가실 계획이신지 지원 방안을 좀 말씀해 주시죠. 결국은 청년들에게도 일자리가 중요하거든요. 좋은 일자리, 그것도 좋은 일자리를 어떻게 많이 만들어내냐는 문제하고 또 하나는 청년들이 울산에서 정주하고 울산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을 어떻게 만들어주느냐의 문제의 핵심이고 더 나아가면 현실적 지원 이것이 이제 아주 필요하죠. 저는 그런 면에서 울산이 새로운 미래 친환경 에너지 산업을 새로 구축을 한 것이 청년들에게 큰 희망이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부식풍력 발전이라든지 수소 경제라든지 이런 것은 과거에 별로 경험해 보지 못한 단순한 장치 산업이 아닌 지식 기반의 아주 첨단 산업 분야여서 젊은이들도 충분히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들이 많이 만들어질 걸로 보이고 또 청년의 주거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옥동 울주군 청사에도 청년 주택을 짓고 있고 또 군부대도 앞으로 옮기면 거기에도 청년 주택을 넣을 것이고 지금 옛날 시장 공관 거기도 지금 청년 주택을 짓고 있고 곳곳에 지금 청년 주택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중구의 혁신 도시에 복합 산업 행정 복합 타운 할 때도 청년 주택을 넣을 것이고 곳곳에 이 청년 주택을 만드는 것도 다 청년에 대한 아주 좋은 주거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저희의 의지이고 또한 청년이 살 수 있는 그 공간만이 아니라 살 수 여건 가령 우선은 임차료라든지 월세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 준다든지 또 청년이 채용되면 장려금을 기업에 준다든지 또 교육을 받는데 또 교육비를 준다든지 지금 이번에 청년 대책으로 우리가 1,000억 이상의 예산을 확보했거든요. 그것 중에 대표적인 게 청년 수당이라는 걸 전국에 별로 없는 광역시도시에서는 별로 흔하지 않은 거죠. 청년 수당 그러니까 만 24세가 되는 해에 누구나 다 우선 50만 원에 시작합니다. 50만 원씩 통장에 넣어서 뭔가 울산에 살 수 있는 종잣돈이라도 되도록 노력을 한다든지 청년에 대한 많은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근데 시장이 말씀하신 청년 수당 관련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 문제는 최근에 울산 시민들의 이른바 탈울산 문제랑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청년들이 울산에서 대부분 유출되는 연령대를 생각해 보면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진학하는 20세 무렵에 많이 한번 울산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일자리를 구하러 가는 20대 후반부에 탈울산이 좀 집중이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 시장님께서 결정하신 청년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만 24세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대학 진학으로 울산을 떠났다거나 아니면 뭐 수당을 지급받더라도 이걸로 뭐 취업을 준비해서 울산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결국 바깥으로 나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사실 시장님께서 이렇게 수당을 이제 주신다는 취지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모든 청년들에게 의미가 있겠지만 이렇게 어렵게 마련된 재원이 실제로 울산 발전에 쓰일 수 있려면 어떤 선순환 구조가 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청년의 취업 문제라든지 그 청년의 교육 문제는 별개로 이렇게 또 우리가 많은 대책을 세워야 되고 왜 24세냐? 24세가 가장 어정쩡하고 힘든 시기다. 이때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어떤 힘을 불어넣어주자 그런 취지이고 이것은 액수면이나 연령, 지급 연령이나 이 모두 사실은 일종의 어떤 실험적인 것입니다. 이제 다른 곳에서 별로 해보지 않은 일을 우리는 이렇게 시도해서 24세에 군에 갔다 왔거나 군에 가거나 만 24세니까요. 뭐 취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여러 상황이 그때 많이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다. 그냥 그걸 염두에 두고 24세를 설정을 일단 해 본 것입니다. 예. 24세가 좀 어정쩡하다라고 느꼈는데 오히려 그 어정쩡하기 때문에 네, 지원을 그렇습니다. 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요즘 초광역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시 경계를 넘어서 도시가 통합돼서 크게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굉장히 좀 요구하고 있는데 그래서 울산에서는 지금 부울경 메가시티, 부산, 울산, 경남이 함께 메가시티로 함께 발전하자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양대 정당의 대통령 후보도 이 메가시티에 관해서는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 바도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또 잘해야 이 메가시티가 제대로 발전하지 않을까 싶은데 자, 울산시장으로서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발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민선 7기가 시작한 2018년경에 이 메가시티가 전국 시도지사들 사이에서 하나의 주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방향이 두 개로 갈라지더라고요.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등지는 처음부터 행정통합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당시에 그 부산시장이나 경남지사한테 저거는 결국은 아마 힘들기 때문에 가서 아마 쉽지 않고 결국 좌절될 가능성이 많다. 우리는 쉬운 것부터 하자 하고 주장한 것이 생활 공동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는 경제 공동체를 우리가 구상하자. 그리고 문화, 의료, 복지 이쪽으로 발전해가고 행정통합 문제는 좀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생활통합 문제에서 가장 이게 핵심이 교통 문제입니다. 그렇죠. 네, 그 교통 문제를 제시를 했거든요. 해서 광역철도를 우리 정부에 계속 주장하자. 그게 어떤 방향이 그 일종의 어떤 좀 시의적절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에서 얼마 전에 지난 말에 그 전철이 이제 부산에서 울산 이렇게 자유롭게 개통됐는데 그거는 아주 기본이고 앞으로 노포에서 웅상을 거쳐서 웅촌 울산대학교를 거쳐서 무거동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범서 그 울산대학 아니 울산역 쪽까지 연결되는 광역철도 또 울산역에서 양산시를 거쳐서 저 진영까지 가고 그것이 결국은 가덕도 신공항까지 연결되는 순환철도를 이루고 이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마련해서 주장한 것이 정확히 정부의 메가시티를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과 일치해서 그 광역철도가 3조 원의 예산이지만 그게 확정이 됐죠.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가고 있고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인구 뺏길지도 모르는데 왜 그런 걸 하려고 하느냐? 저는 하기 싫어도 이게 시대적 졸음입니다. 이걸 안 하고는 부산, 울산, 경남 각자 살려고 각자 도생하면 결국은 수도권에 다 빨려 들어가고 우리는
계속 인구는 줄고 젊은이들 뺏기고 그리고 산업도 점점 그들 중심으로 간다. 우리끼리 뭉쳐야 된다. 이건 하나의 어떤 생존에 필수적인 전략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 교통망을 연결하는 게 뭐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역외 유출에 대한 걱정을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 최근에 개통한 태화강역 가보면 그 광역철도를 이용해서 부산을 방문하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늘어난 걸 많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활권이 연결돼서 뭐 새로운 도시권이 만들어지는 건 좋은데 이게 역외 유출이 많이 생기는 거에 대한 우려들이 있는데 울산이 어떻게 이걸 지켜나갈 수 있는 건가 이런 거에 대한 좀 궁금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당분간은 그런 걸 우려할 수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우리 울산의 미래 변화와 이렇게 같이 결합해서 생각해 보면 저는 오히려 한번 갔던 인구가 오는 날이 올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 광역 전철을 이제 울산 지역과 부산 지역을 비교해 봤을 때 그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그 개발이 울산은 부산에 비해서 상당히 좀 늦춰진 게 아닌가. 늦었습니다. 하는 그러니까 지적도 인구를 많습니다. 많이 빼앗겼죠. 그렇죠. 지금 기장, 일광, 정관 지역이 많이 빼앗겼고요. 또 양산 쪽으로 많이 빼앗겼고요. 또 경주 지역으로 빼앗겼는데 이제 경주 지역에 빼앗긴 인구 다시 찾아오는 거는 북부의 이제 부굴산역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요. 양산 지역으로 빼앗긴 인구는 뭐 율리라든지 울산역 인근의 새로운 도시 형성이라든지 이런 걸로 우리가 대비하고 이제 또 남창이나 이런 온양 이런 지역에 새로운 신도시를 형성함으로써 정관이나 일광에 갔던 거기 뭐 별 볼 일 없네. 비싸기만 하다. 이러면 돌아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일자리가 가까운 곳에 모이는 거는 그거는 본능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좀 주제를 좀 넓혀서요. 전 인류사적인 주제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기후 위기로 인한 탄소 중립 문제. 이 문제는 뭐 울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그리고 전 지구인들이 다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전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고 또 산업이 또 바뀌어야 한다고 하는데 울산은 그나마 부유식 해상 풍력을 준비하면서 전국에서 많은 이목이 집중되는 지역이기도 하고 정부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부유식 해상 풍력을 준비하신 지 한 3년 정도 되셨죠? 취임하면서 바로 시작했으니까요. 그랬으니까. 3년 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준비가 돼 있는 것이고 앞으로는 어떻게 발전시키실 의향이신지? 예, 부유식 풍력 발전은 최근에 참 운이 좋게 잠깐 그 코로나가 주춤할 때 미국하고 독일을 방문했었는데 세계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많은 분들은 울산을 주목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울산의 부유식 풍력 발전은 그 규모나 그 지금 여러 가지 진행 속도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미래의 기후 위기 극복 탄소 중립에 미칠 영향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높게 평가하고 있고 심지어는 제가 유럽에서 송조로 시장이 유럽에서 유명합니다. 이런 얘기까지 들을 정도로 울산이 위상이 올라가 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이번에 독일 측의 요청으로 우리는 말렸습니다. 독일을. 당신들이 하고 싶어하는 추가 부유식 풍력 발전단지 조성하려고 하는 곳이 너무 불리하다. 수심이 너무 깊고 말렸습니다. 오히려. 그런데 자기들 보기에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고 울산의 이 사업은 성공한다. 그러니 자기들에게 기회를 달라. 오히려 우리가 을이 아니라 우리가 갑이 돼가지고 대접받아가면서 1.5기가와트씩 두 거대 에너지 회사에서 부유식 풍력 발전에 참여하겠다는 그런 MOU를 작성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부유식 풍력 발전에는 이런 9기가와트라는 어마어마한 이렇게 규모와 미래의 변화를 초래할 만큼의 어떤 영향력이 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수소도 또 부유식 풍력 발전과 이렇게 연계가 되거든요. 그 바다에서 생산한 전력을 가지고
바다에서 바닷물을 분해하면서 생기는 순수한 청정 수소를 또 우리가 울산이 가장 그 선도적으로 이것을 생산과 저장과 그것을 공급하고 사용하고 이런 그 하나의 어떤 산업 생태계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울산의 미래 생태계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지금처럼 뭐 화석연료로 이렇게 에너지를 삼아서 석유화학에서 단지에서 생산하는 거 이거를 울산에서는 순수 청정 에너지로 그린 수소로 할 수 있는 도시가 된다. 이거는 우리 울산의 미래의 그 탄소 중립 기후 위기 극복이라는 그 미래의 그 과제를 해결하는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세계를 선도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 탄소 중립 문제는 사실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지금 우리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빨리 준비하고 또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는 울산의 현안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좀 지난해 하반기에 조금 곤혹스러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울산 공항 문제가 좀 불거져서 특히 울산시장님께서 먼저 제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 울산 공항의 미래를 의논하자는 거였다라고 나중에 해명을 하시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좀 논란이 되긴 했습니다. 공론화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고요? 또 미래 발전을 위한 공항의 발전 계획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저는요. 그때 신교통체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는 브리핑 자리에서 그 말씀을 꺼냈습니다. 예. 우리 울산의 교통체계가 어떻게 바뀌는가? 지난 그 연말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타화강역 그 전철 개통식에 오셔서 함께 대화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울산 이 타강역을 중심으로 앞으로 양대 신공항이 연결되게 됩니다. 그런데 양대 신공항까지 가는 교통이 이 전철 가지고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 부울경을 넘어서 대구 경북까지를 포함한 영남권 그랜드 메가시티 대연합 재건설을 위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지금 서울에서 하고 있는 지하 고속철도입니다. GTX라고 하는 거죠. GTX를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1단계로 울산에서 부산 거쳐서 부산에서 가덕도, 가덕도에서 창원 이렇게 연결되는 GTX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2단계로 울산에서 경주, 대구 그리고 그 대구 경북 신공항 양신공항이 10년 이내에 개통됩니다. 지금 목표가 그렇습니다. 10년 안에 이 양대 국제공항입니다. 거대한 국제공항이 우리 만약 GTX 같은 것이 놓이면 2, 30분 안에 다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미래 변화에 우리 공항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자. 자, 우선 안전한가. 저는 울산공항이 전국 수많은 공항 중에 가장 활주로가 짧다는 것을 좀 우리가 이거는 숨길 게 아니라 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의무입니다. 이거 중대재해처벌법도 나왔는데 이 위험 요소를 이게 그 지도자가 알면서 모른 척하면 이제 앞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2km밖에 안 되는 작은 그 활주로를 가진 공항이 울산처럼 도심 한가운데 있는 곳이 지금 전국에 없습니다. 지금 옛날에는 여기가 교외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가운데가 됐고 북구가 엄청나게 인구가 팽창하는 그 새로운 신개발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운데에 공항이 있다. 이제 이게 문제고 비행기 타신 분들 한번 이 비행기가 서울에서 내려오면서 어디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내려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석유화학단지가 세계적인 규모입니다. 정확히 석유화학단지 이후에서 돌고 거기서 하강하기 시작해서 가장 짧은 거리에 활주로를 내립니다.
제가 울산 출신 그 파일럿한테 들은 바가 있습니다. 고향에 올 때 설레는 마음보다 세계 어느 공항보다 긴장하고 예. 정말 땀 흘리는 기분으로 여기서 착륙하고 있다는 겁니다. 날씨가 항상 좋은 것만도 아닙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우리가 점검할 거 점검하자. 그래서 저도 공항 그대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서는 확대하고 국제공항으로 만들자는 걸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어디 있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하자는 게 기본입니다. 하지만 위험 요소를 점검을 하자. 그리고 그 위험 요소를 극복할 수 있는지까지도 보자. 활주로를 넓힐 수 있다면 그 비용과 경제성, 가능성, 또 넓힌 곳이 또 뭐 홍수에 의해서 무슨 이렇게 병고가 생길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까지도 정확히 우리가 냉정한 분석을 해보자라고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는 뭐 해명이나 뭐 무슨 그런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근데 사실 그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공항이 도심 중간에 있다는 이 특징 때문에 역설적으로 울산 시민분들 같은 경우에 공항을 이용하기가 편리하다고 느끼시는 부분도 없지 않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항을 한번 없애기는 쉬워도 이게 다시 만들기는 어렵고 또 울산의 다른 지역에 그러면 또 안전한 곳에 공항을 그럼 옮길 것이냐 사실 이런 것도 마땅치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용역이 진행되곤 있지만 사실상 폐항으로 결론이 지어져 놓고 뭐 용역을 진행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들도 있는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용하는 분의 그렇게 뭐 이렇게 비율은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또한 공항에 있느냐 없느냐의 어떤 그 자부심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관해서 부산의 예를 한번 좀 보도록 하죠. 부산에 지금 센텀시티라는 거대한 신도시가 있습니다. 그 센텀시티 자리에 수영공항이 있었습니다. 그 수영공항을 없애는 걸 부산에서 엄청나게 고민했습니다. 거기는 우리처럼 석유화학단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닷가입니다. 바닷가이고 있는 공항을 없앨 수 있느냐라는 문제 거기도 엄청나게 심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없애는 걸로 결론을 내리고 그 공항을 어디로 이용하느냐 거기가 수영이라는 곳이지 않습니까? 수영에서 경남, 그 부산시도 아닙니다. 경남 김해로 공항을 이용하도록 하거든요. 부산 분들이 대단한 용기를 낸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개발하기 시작한 것이 현재 국제적으로 이렇게 아주 내놓으라 하는 그 센텀시티, 마린시티 이런 거거든요. 우리 울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울산에서 양대 국제공항이 있고 또 그 김해공항도 우리에게 그렇게 먼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해득실을 다 따져보자는 것이지 시장이 무슨 재주로 마음대로 그 내심으로는 폐항을 결정해 놓고 이걸 어떻게 적절히 이렇게 그렇게 못합니다. 큰일 날 일이죠. 하지만 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우리가 시민들이 진지하게 토론해야 될 필요는 있다. 정치적으로 이걸 이용하려고 하기에는 너무 이건 엄중한 문제이다. 이 말씀드립니다. 예. 이게 뭐 공론화가 된다고 해서 1, 2년 안에 끝날 그렇습니다.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서로 예. 가령 뭐 폐항이다 옮길 지역만 있으면 옮기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도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 돼요. 옮길 만한 지역이 있는지도 연구해봐야 돼요. 근데 서로 뭐 이거는 궁극적으로는 이거는 뭐 대안을 찾아서 이건 폐항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냥 몇 년 안에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긴 숨을 쉬면서 해야 될 10년 안에 되겠습니까? 근데 10년 뒤에 우리 교통 상황과 또 그 교통 기술의 발전은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렇습니다. 한번 얘기를 해보자라는 취지로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유희정 기자가 이번 방송을 위해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를 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으셨다죠? 예, 저희가 그 정치돌직구 첫 방송이고 해서 이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 그 울산 MBC 채널에 친구가 1만 명 정도가 있어요. 네. 1만 명이면 사실 울산 시민의 거의 1% 가까운 규모로 굉장히 크잖아요. 이런
이런 형성에 있어서는 굉장한 비율이죠. 네, 그렇죠. 맞죠. 예.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이제 송철호 시장님께 궁금하거나 아니면 질문할 게 있으면 좀 올려달라 이렇게 댓글로 달아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틀 동안 받았는데 거의 280개에 달하는 질문이 쏟아졌는데요. 댓글들을 정리를 해보니까 이제 인구 감소나 탈울 순환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질문들이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청년 문제나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질문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울산의 대중교통 불편 문제에 대한 이제 부분들이 그 다음에 순위로 이어졌는데요. 사실 앞에 나왔던 부분들은 오늘 토론회에서 우리가 이미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저희가 중복되지 않았던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리자면 이 대중교통 불편에 대한 질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동구나 북구 지역 주민들께서 버스 노선이 부족하다거나 좀 교통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데 대중교통 인프라가 어떻게 좀 개선될 수 없겠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예. 지금 명촌에 버스 회차지를 거대하게 현대자동차 정문 주차장 인근에 만드는데 이런 새로운 변화에 따른 버스 노선의 조정 아마 금년 중에는 아마 이 버스 노선이 1차 현재 상황을 반영한 버스 노선이 이제 새로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버스 준공영제를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 이런 것이 진행되면서 더 시에서 여유롭게 좀 시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버스 노선을 정하고 또 이게 구분건 바로 펴고 또 순환할 것은 순환하고 여러 가지 그런 원칙들을 적용해서 시민들에게 편안한 대중교통이 되도록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참 아직은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제 조금씩 더 나아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울산시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시민 의견을 접수하는 창구가 있을 거고요. 또 저희들도 이런 창구가 마련이 됐으니까 네. 오늘 이 시장님에게 울산시에 요청하고 있는 궁금한 점이라든가 요청사항 이것들을 저희가 다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 정책을 입안하실 때 좀 더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그건 같습니다. 저희가 고마워해야 할 일이죠. 예. 자, 민선 7기 이제 한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될 텐데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정책을 펴 나가실 생각이신지요? 빠른 시일 내에 이 코로나를 해방해야 되겠다. 그건 다 열망하는 바이고 그 와중에 시민들에게 희망이라도 조금씩 드려야 되겠다 해서 정말 이번에 일상회복 희망지원금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참 얼마씩 이렇게 시민 여러분께 골고루 나눠드리게 됐는데 이것도 우리 참 공직자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이렇게 마련하고 또 이것도 배분하는 과정에도 많은 노력을 또 불편하시지 않도록 할 것인데 이런 활동들을 우리 시에서 많이 할 겁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이 좀 더 일상이 더 편안해지도록 많은 노력을 할 것이고 또 미래에 우리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더 많은 좋은 주거 여건을 마련해서 인구를 다시 유입하고 더 궁극적으로는 시민이 행복하게 사실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네. 같은 내용이죠? 네,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 겪으셨던 분들 돕는 게 시급한 과제일 것 같은데 특히 현장에서 보면 생계난이 굉장히 심각한데도 기존의 법이나 제도의 틀에서 이게 걸러지지 않다 보니까 이 어려움을 주목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현실을 좀 조명하고 또 이분들을 도울 방법을 찾아내는 게 좀 시급한 과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시에서도 지금 정부의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소위 강제 휴업이나 시간 단축으로 인한 피해 이거는 일종의 손실보상 문제니까 정부에서 직접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정부의 어떤 법과 제도로 챙기기 어려운 분야가 분명히 있다. 그건 시에서 계속 찾고 어떻게든 예산을 아끼고 해서 조금씩이라도
힘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예. 제가 작년엔가 그 지방선거, 6월 지방선거 네. 출마 의사를 잠깐 여쭤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 출마 의사를 약간 비치셨던 것 같아요. 네. 어떤 각오이신지, 어떤 비전을 제시하실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그 과거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그런 희망을 말씀드린 적이 있죠. 출마하겠습니다 했는데 좀 더 선명하게 말씀드리면 안 할 수가 없겠다는 생각입니다. 우선 제가 씨를 뿌려놓은 곳이 정말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노트에 적어보면 너무 많아서 이거 읽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하고 싶은데 못하는 많은 과제들을 전부 다 해결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4년 안에 다 결실을 거둘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더더구나 부의식 풍력 발전, 수소 경제 이런 거는 적어도 10년까지도 가야 될 그런 중요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씨를 뿌린 것을 어떻게든 과실로 이렇게 열매 맺어서 시민들에게 이렇게 반환해드리 뭔가 그 시민들에게 드리기 위해서라도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하나 더 조금 철학적으로 표현하면 그동안 너무 위기 극복에만 전전긍긍했다. 이제는 좀 시민들이 행복해지실 수 있도록 좀 송초라도 좀 하고 싶다. 헌법에도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행복 추구권도 기본적 권리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시장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에 대한 생각을 해볼 겨를도 없이 4년 임기가 다 갔느냐. 저는 그게 굉장히 마음속으로는 아쉽거든요.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한 번은 봉사하고 싶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인이 시작한 일은 본인이 마무리하고 싶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시장님 연초에 굉장히 좀 바쁘실 텐데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시고 또 울산시정을 위해서, 울산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유희정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번 방송에 댓글로 참여하신 분들의 의견을 보니까 울산 시민께서는 울산시장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또 울산시에 또 울산시장께 바라는 것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코로나 방역과 함께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또 정치가 시민의 삶을 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치 돌직구도 그 역할에 일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정치 돌직구 그 첫 번째 순서 송초로 울산시장에게 듣는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